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 우리가 집주인 바뀌는데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면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지위를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효력, 대항력을 발생시키는데 제한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규모가 좀 적은 임차인이라든지 보증금이 적다든지 뭐 월세가 적다든지 또는 많다든지 하는 부분과 관계없이 주거용 임차인이면 무조건 주민등록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게 조금 달랐어요.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은 구조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5년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이사하면 점유이전하면은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법 개정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지금부터 이제 10년 전입니다. 벌써 10년 전에는 영세한 세입자만 소위 말하면 이제 환산보증금이 또 나오는데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이하 적은 임차인만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대항력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고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좀 고액 세입자는 대항력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세입자들은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의 전세권이라든지 임대차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제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2001년에 만들어졌다가 2015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15년간은 그렇게 임대차 규모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2조 적용 범위에 보시면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사망에서는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 등등 이런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2015년도에 3조가 들어왔던 겁니다. 3조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환산보증금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점유이전을 한 임차인은 그냥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2015년 전에는 어떠냐? 이게 3조,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3조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죠. 요걸 15년도에 이제 3조 부분을 넣는 어떻게 보면 석자네요. 제3조 석자를 넣는 그런 부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 개정으로 아까 2조 3항에서 제3조라고 하는 석자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임차인의 지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건물 명도 문제로 건물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건물 소유권을 양도할 때 대부분은 사는 사람은 제가 비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한 50% 이상은 대부분의 자기 용도에 쓰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그냥 수익 부동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자기 용도로 쓰고 기존 임차인에 내보내고 자기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수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 매매할 때 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임대차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소위 말하면 건물 명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 명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계약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예전에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는 임대차 규모가 작은 세입자들, 임대차 규모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세입자들은 바뀐 건물주는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5년, 그 당시에는 이제 2015년 당시니까요. 2015년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5년 기간, 나머지 잔여 기간을 또 갱신 요구권의 부담도 안고 있었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이런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 제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으로서 이제 바뀐 건물주가 뭐 법으로서 내가 승계해야 된다, 승계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건물 사고 팔면서 사는 사람은 꼭 그 세입자를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판 사람은 이제 판 사람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그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계약은 지금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소유자는 세입자를 계약 도중이라도,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물론이고요,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세입자는 그 계약을 지켜주지 못한, 어떻게 보면 건물 주인을 상대로 기존 전 소유자죠, 임대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거는 세입자의 어떤 그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손해배상으로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어요. 이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사고 팔면서 임대차 계약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노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바뀐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 소유자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런 그 구조, 이런 이런 분쟁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고액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건물이 좋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폐해를 막고자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법의 어떤 맥락을 조금 이제 개정 흐름을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가 상당히 이제 우리 상임법 개정에서, 상임법의 연역 개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해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법 자체가 처음에 2001년도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아예 허락하지가 않았습니다. 법의 보호가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이 계약만 보호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상임법에 나와 있는 모든 제도들,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갱신요구권, 뭐 이런 것들, 이런 제도들이 다 고액 임대차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좀 크다고 그래서 계약 기간 2년 마치고 바로 내쫓겨 나가고 3년 마치고 쫓겨 나가고 5년 보장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이제 생기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로소 처음 2013년도에 들어가지고 법을 개정하면서 고액 임대차에 대해서도 요것만큼은 우리가 보장하자 라고 법을 개정한 게 처음이 그게 바로 5년 갱신 요구권 부분입니다. 5년 갱신 요구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적용 범위 해가지고 2조 3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게 10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2013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015년도에 또 2년 뒤가 되는 거죠. 2년 뒤에 대항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3년 차임 연체해야 계약 해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들어갔고, 이렇게 이제 예외가 점점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13년 5년 갱신 요구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아까 연역을 살펴보면 재밌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냐면 2013년도에 이렇게 5년 갱신 요구권은 어쨌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 보장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고액 임차인도 5년은 최소한 보장받겠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했단 말이죠. 그동안 너무 이렇게 계약 기간만 보장받고 2년 보장받고 그냥 쫓겨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깡그리 손해보는 결과가 되면서 고액 임차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5년은 보장해 주자라고 하면서 드디어 역사적으로 13년도에 처음으로 예외를 텄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은 이제부터는 고액 임차인의 피해가 없겠구나. 5년 정도 하니까 피해가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게 건물주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기존 건물주가 그대로 있다면 이 건물주는 이 이제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 5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그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건물을 팔아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바뀐 건물주가 대항력이라는 거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를 중간에 내보낼 수가 있는 5년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존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예를 들면 기존 계약기간이 3년인데 한 절반 정도 무렵에 1년 반 정도 기간이 와서 1년 정도 만에 건물주가 바뀐 겁니다. 그럼 바뀐 건물주는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왜냐?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2013년에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 5년 갱신 요건을 인정해 주자라고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꿔놨는데 잘 되겠거니, 이제는 문제가 없겠거니 그랬는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허점이 있다 보니까 고액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바꾼 게 바로 2015년 개정이에요. 2015년. 거의 한 2년 만에 법을 개정해서 대항력은 고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해 줘야겠다. 그래서 건물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구조가 된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이해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상임법의 이해가 좀 입체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